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구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오늘 폴공 선임연구원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시대에 출범한 이후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신없죠. 지금 날마다 벼락같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책도 거의 유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아, 기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를테면 행정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기자회견을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도 짧게 하는 게 아니고 했다 하면 30분에서 1시간씩 그냥 계속 쏟아내 버리니까. 네. 슈퍼볼 경기 보러 가다가 관세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관련 얘기는 아직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한국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로만 보면은 포커스는 중동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벌써 북한 뭐 특사든지 누굴 임명했을 건데 안 한 거 보니까는 장기적으로는 중동이고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봐야 돼요? 관심이 없기보다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거고, 그리고 막상 카운터파트가 없는 날이잖아요. 권한대행 체제고, 그러니까 전화도 교환하는 것도 없고. 사실상 지금 일본하고는 정상회담도 뭐 하고 세레머니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런 걸 보면 트럼프 시대 외교, 정상 외교에서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일본 매체 워싱턴 지국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면담이나 통화를 40통 기록했어요. 랭킹을 했는데 일본은 당연히 인도 다음으로 넘버 2였고 한국은 11번째. 조태열 장관하고 대화가 11번째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한테 밀려난 거예요. 그게 사실상 지금 레임덕인 한국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처럼 불러서 이게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이라든지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정도로 이른바 스몰 딜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헥세스의 말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초보자라서 그런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고위급 되면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초보자라 말실수라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국방장관을 지금 보좌하는 사람이 아태 차관보 대행이 36살인 교포인 분이에요. 존 노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좌하는 거 보면은 지금 국방장관이 그런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달리 국방장관은 꼭 사성 장군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최근래만 몇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보통은 그냥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원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매니지먼트가 강한 사람을 보통 원하거든요. 꼭 장군이 아니어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방송위원이었다는 거가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뭐 북한과 관련 말실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마코 루비오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이런 쪽을 강조하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두 장관이 발언하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세게 나오면 안 되고 트럼프도 워낙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두 장관들은 1기 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하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1기 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처럼 언론을 너무 사랑을 한 사람인데 미북 정상회담보다 되게 언론의 관심이 더 높은 건 없었잖아요. 1기 때는. 그런 걸 다시 보고 싶으면은 김정은하고 뭘 만남을 뭐 성과를 거둬야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평양을 가든지 아니면 워싱턴에서 호스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저희 다시 세계 언론의 집중을 받게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 푸틴 대통령 만나는 일,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일, 이 정도가 가장 어쨌든 주목받을 사안 아닐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 제일 크다고 보세요. 제일 크다고 보죠. 워낙 그분은 해외를 안 나오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김정은이 뭐 미국에 오면은 뭐 그건 뉴스는 뉴스가 되겠죠. 진짜 큰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생각하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보는 한국의 태도는 그냥 부유한 국가, 방위비 같은 거는 매년 100억 달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갖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보팀 쪽에서는 사실상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미국 무역 대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뒷얘기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백악관 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아시는 사람들은 알지만 알렉스 웡은 예전에 쿠팡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가지고 그분이 청문회에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던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도인가요? 한국도 이렇게 뭐 무역 적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방위비랑 무역 적자. 근데 그 이상 미국에서 따지고 싶은 건 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탄핵 정권 그리고 대행 체제에서는 지금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돌아오던 새 대통령이 들어오던 앞으로 협상길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구글 같은 기업들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안다. 뭐 이런 경고 메시지를 살짝 넣은 거란 취지인가요?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는 우리는 공격할 수 있지 너네는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호였죠. 쿠팡은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상장한 회사잖아요. 사실 CEO도 미국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례를 찾은 것 같아요. 알렉스 웡이 너무 잘 아니까, 한국에서 국회에서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좀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정이 잘 아는 사람이 한국 문제를 하나 끼워 넣은 것 같다. 네. 그 사람이 그 일기 때 북미 회담에도 관여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특사 부대표를 했었죠.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볼게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품목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만 국가별로 따지면 사실 실제 관세가 부과된 건 중국에 10% 부과된 게 처음이고,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의도 뭐라고 보세요? 중국과 일기 때문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상 그 관세 폭탄을 중국한테 때리면서 합의를 본 게 그 페이즈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페이즈 1이 뭐냐면 일기 때 중국에게 관세를 때리다가 중국이 이제 1대1로 싸우다가 안 되겠다면서 포기를 하면서 약속한 게 미국의 수입을 2천억 달러를 더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딜을 만들었어요. 그 대신 이제 관세를 더 때리지 않는 중단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보면은 거의 60% 정도만 이행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돌아온 트럼프는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크게 뭐 빅딜을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못 믿으니까 중국을 이렇게 약속해도 이행을 안 하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중국 경제는 디커플링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서로 거의 마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 경제, 중국과 관련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갈라파고스 증후증처럼 거의 고립해가지고 걔네들만 혼자 살게 하고 세계 경제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뭐 협상하기 위해서 툭 던진 카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은 보복 조치라는 것들이 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엄청 막 아프거나 충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측의 메시지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우선 일기 때 중국 지도부가 배운 건 1대1로 싸우면은 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 싸움에서는 펀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1기하고 2기 사이에 사실상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GDP로 따지면 75%까지 따라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65%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중국의 소비자 소유, 뭐 지방 정부들의 부채, 안 쓰고 있는 공장들, 뭐 실업률, 그게 다 지금 정식 기록으로는 안 나오지만 다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게 나올 수가 없죠.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 자기의 성과, 성취를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내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요? 내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입니다.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하겠죠. 미국 역사를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이나 일본을 물리쳤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하고 일본을 물리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았잖아요.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을 되려면은 미국을 도전하는 나라를 물리쳐야 되는 그 나라는 이제 지금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중국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겠다. 100일 안에 가고 싶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 한정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 참여했다는 건 진짜 이상 밖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VIP 게스트였는데 고위급이 네. 와가지고 저는 참 놀랐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미국이 비판하고 협박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거는 두 나라가 그래도 연락망을 유지하려는 거를 보이는 게 저한테는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나빠져도 서로 대화는 하자.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그 투키데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투키데데스 함정이라는 게요. 역사상 패권 국가 간의 세력 교체는 전쟁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간 투키데스 함정은 사실상 경제 전쟁이잖아요. 중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압력으로 중국 경제가 넘어져 갈 수도 있는 거고 한편 미국은 지금 트럼프 2기 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부 개혁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 정부나 경제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봐도 우리가 압력 안 줘도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저절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켜봐야 되는 미중 경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는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론이 뭐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걸로 풍자도 하고 말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정치에도 개입하고 정부 효율부인가요? 효율부에서 여기저기 접근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의 위상과 역할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정부 효율위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그분 말로는 내년 250주년 7월 4일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정도는 일론 머스크는 워싱턴에서 정부 효율위를 통해서 연방 정부에게 쇼크를 주는 역할을 할 건데 대통령하고 18개월 파트너십은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한 기간이 있어요. 18개월에 마무리 끝나고 할 건데 지금 3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역시 18개월 꾸준히 갈 건지는 진짜 궁금하죠. 저도.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씩 해본 것 같습니다. 자, 폴공연구원과 함께한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